오늘 그 경기남공학원하고 홀인원 기술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정보처리 기술사 합격 전략 세미나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세부 일정들은 정보관리 기출 105회, 최근 시험이 105회인데요. 105회 시험에 대해서 정보관리하고 컴퓨터 시스템 응용 이 두 분야에 대한 동향 분석 요거를 앞 시간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정보처리 기술사 비전 그리고 수검 방식 소개를 통해서 정보처리 기술사가 정말 좋은 건지 그리고 수검 방식 시험은 어떻게 보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어서 이제 홀인원 합격 전략 소개 그래서 홀인원 과정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 홀인원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시험을 치르고 최종 합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공학원에서 실제 과정과 관련된 비용 부분 소개 간략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Q&A 시간 진행을 하면 총 아마 2시간 정도 지금 시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조금 빨리 끝낼 생각이에요. 예. 먼저 그 출제 동향 분석부터 진행을 할게요. 출제 동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여기 다 IT 분야 지금 이제 일하고 계실 텐데 기술사 시험에 대충 어떤 문제가 나오나 그리고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이제 감을 잡으시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쉽게 좀 적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앞단계에 좀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보 관리하고 컴퓨터 시스템 응용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시험 소개 부분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일단 정보 관리 분야가 있는데요. 지금 105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 자체를 전통적인 주제들이 다수 출제되어서 과거로의 회귀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전통적인 주제들이라는 의미는 여기 지금 빨간 표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제 보안 이런 주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그 출제 경향들은 오히려 저 분야의 비중이 조금 없었다는 이제 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래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그 최근 이제 이게 최근 트렌드예요. 이게 최근 뭐 한 지금 5회차 정도를 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이제 이런 형태의 트렌드를 보였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통적인 주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공학,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비중이 낮았던 거죠. 근데 근본회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선이 이제 근본 회차의 이제 곡선인데 보시면 이 갭이 확 튀어 올라간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데이터베이스 비중이 높아졌다. 이거를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전통적인 주제고 과거로 회귀를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보시면은 그 과목들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데이터베이스 외에 IT 경영 및 솔루션, IT 융합, 네트워크, 컴퓨터 구조, 그리고 알고리즘 및 전산 수학 이렇게 해서 총 8개 정도 분야가 이제 시험 그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 주관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 출제 범위를 IT 전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구분을 해보면 IT 전반은 8개 과목 정도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1교시하고 이제 4교시까지 각 100분씩 시험을 보는데 이제 그때 출제된 문제들의 이제 경향이에요. 1교시 같은 경우에는 13문제 출제되고 이제 선택해서 10문제를 이제 푸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이제 복수열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쭉 안 나오다가 갑자기 엄청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이에요. 좀 심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기본기 중요성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신 분들 경우에는 기회가 됐을 거고 그냥 출제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무시했던 경우에는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됐겠죠. 2교시로 가게 되면 6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중에 이제 4문제를 골라서 쓰게 돼요. 2교시 경우에도
지금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역시 출제 비중이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보시면 이제 기능 점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펑션 포인트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소공 분야도 이 기능 점수도 한때 2006, 7년 요때 막 나오다가 안 나오던 문제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간단하지만 기능 점수 산출, 계산 문제까지 막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일단은 소공 부분도 여기에 이제 가세를 해서 전통적인 패턴을 이 회차에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제 3교시를 갔더니 이제 그만 나오겠지 뭐 수험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3교시에 역시 데이터베이스 더 심화된 문제로 또 3교시에 쫙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소프트웨어 공학도 보면은 프로젝트 품질 보증 감리 절차 뭐 이런 부분도 참 정말 시험 문제로 잘 안 다루는 이거 이제 뭐 법제도 바뀔 때 감리 법제도 이때 한참 한 10년 전이죠. 그때 나왔다가 사라졌는데 또 갑자기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이 상당히 또 이제 차세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뭐 금융 차세대, 공공 차세대, 차세대 관련된 문제도 잘 안 나오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경향. 이제 마지막 4교시. 4교시까지도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집중적이고 더욱더 뎁스 있는 레벨로 자꾸 들어가는 거기에 플러스 여전히 또 소공 부분도 반복해서 병행해서 그래서 이제 정보관리 패턴 자체가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이제 105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동안에 출제되었던 전체 경향을 놓고 보면 의외인 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이게 정상적이다. 그런데 최근 몇 회차에 오히려 비중이 좀 축소됐을 뿐이지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온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이렇게 편식해서 공부하는 그래서 어떻게 뭐 찍어서 잘 준비해가지고 이번 회차에 넘어가야지 이런 방식이 절대 이 시험에서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유형의 이번 이제 105회가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컴퓨터 시스템 응용 쪽은 저희 김동혁 교사가 동영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89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 교사 김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뭐 지금 제가 이제 회차를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입고하시게 되면 이제 107회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89회니까 실제 이제 회차가 좀 오래됐죠. 보이기엔 제가 되게 젊은데 실제 젊고요. 89회면 실제 이제 2009년도 8월 달에 시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미 벌써 30대 중반에 시작했다가 자립도 초반이 됐는데, 저도 6년 정도 됐죠. 합격한 지. 그렇게 하여튼 회차를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이제 105회 기출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정보관리 들으시면서 대충 과목이 뭐가 있는지는 보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도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목 개수는 똑같고요. 다만 이제 맨 밑에 있는 알고리즘 전산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안 나왔었죠. 거의 안 나와서 요 과목만큼은 거의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6개 과목은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는 전통적으로 여기 빨간색 칠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4개. 이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융합 IT, 네트워크 보안, 컴퓨터 구조. 이 도메인, 4개 도메인이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응용교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IT 쪽, 인프라 쪽 영역에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인프라 쪽 분야 종사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소홀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아예 제끼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특정 교시별로 문제를 풀다가
반드시 소프트웨어 공학을 풀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많이 나오는 분야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나머지 부분들도 골고루 일단 편식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저는 공부할 때 정보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예. 그 얘기는 이제 정보 관리 도메인, 정보 관리 많이 나오는 도메인 쪽을 저도 공부를 많이 한 편이거든요. 예. 근데 거꾸로 보면 이제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자들이 이런 과목들을 잘 대응을 못할 때 저는 더 대응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경쟁력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자, 1교시 문제인데요. 예. 아까 관리 쪽 1교시랑 보니까 딱 느낌이 틀리죠. 일단 되게 단순하죠. 예. 그리고 아마 너무 이제 이렇게 영문 용어식으로, 영문 그냥 용어로 딱 문제가 나오니까 처음에 받아보시면은 이게 되게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보시게 되면은 실제 13문제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5에 대비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 7, 8문제는 다 한 번쯤은 준비했던 토픽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낯설 수 있는데 실제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네트워크 관련된 토픽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들, 융합 IT 골고루 섞여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간 정보 관리와 틀리게 우리 응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융합 IT 쪽이라든지 네트워크 쪽, 컴퓨터 구조 쪽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문제인데요. 2교시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시험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다 약간 기본 토픽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그런 도메인들, 기본적인 토픽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각종 그 컴퓨터 구조에서의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 레이더 같은 거. 이건 전통적인 토픽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서 그 소프트웨어 평가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그동안 많이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하는 문제들은 응용교사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서는 특히 이런 문제 같이 이제 뭔가 품질 평가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뭐 컴퓨터 구조 관련된 기본적인 커널 관련 문제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일단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유지 운영하는 쪽 있잖아요. 유지 운영하는 쪽. 그러니까 그 IT 서비스 유지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부분들은 응용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전통적인 기본 토픽에 대해서 충실히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3교시 넘어가게 되면 3교시도 역시나 이제 기본 토픽에 충실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응용교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신기술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세요. 아마 이제 이번에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거의 낭패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처음 하시든 공부를 오래 하시든 간에 기본 토픽에 대한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절대 합격하기 힘들거든요. 그게 우리 기술사 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3교시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뭐 형상 관리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커널 문제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좀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3교시. 일단 1, 2, 3교시 전부 다 그 토픽 수준이 한 6개월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일단 기본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문제 그런 교시였었어요. 1, 2, 3교시 다. 4교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4교시는 좀 어려웠어요. 솔직하게. 근데 이제 응용이나 관리나 마찬가지겠지만 전체 4교시가 다 이렇게 대응하기 수월하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꼭 보게 되면 이제 한 교시 정도는 조금 난감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4교시가 그런 교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1, 2, 3교시를 좀 안심하고 있다가 4교시 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받아보게 되면 좀 당황하게 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를 보게 되면 이게 다 어렵거든요. 누구나 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당황하지 않고 내가 배웠던 기본기를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대응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다른 분들보다 더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4교시는 제가 4교시 문제를 기술사로서 푼다고 했을 때에도 내 문제를 자신 있게 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여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기술사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알 것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즉 문제를 받아봤을 때 보통 합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 문제 전체에 나온 문제 중에서 한 50% 이상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 50%가량은 내가 준비했던 거지만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공부를 안 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술사는 만물 박사를 뽑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한 베이스에서 얼마나 잘 그런 것도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하실 때 나온 이 기술사 시험 문제를 보시고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하시고 나서 충분히 연습을 하게 되면 다 이제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응용 같은 경우에 일단 기출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기술사 시험 문제에서 기출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본적으로 60%예요. 많이 나오는 경우는 80%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절대 바깥에 다른 엄한 토픽 공부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우리 기본 교재하고 기출 문제에 충실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또 합격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설명 마치고요. 이제 기술사가 되게 되면 뭐가 좋은지 그런 기술사의 비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사 처음에 저는 준비할 때는 좀 막연했어요. 그냥 내가 30대 중반인데 과연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개발자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기술사라는 자격증이 있고 이게 IT의 최고봉 자격증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기술사 따면 좋겠구나라고 이제 응시를 했었는데 실제 이제 제가 합격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막연했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아요. 우리 IT 분야에서 뭔가를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정보처리기술사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왜 기술사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를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술사 위상을 보게 되면 일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부터가 좀 있어요.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기술사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실무에서 7년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일단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에 대한 필터링을 한다는 얘기죠. 다만 이거는 이제 필기 시험 응시할 때 요건이 아니고요. 필기 합격한 다음에 면접에 응시할 때 그때 경력 증명할 때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전체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현재 한 22개 분야가 있죠. 이 중에서 한 4만 명 정도가 기술사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 정보 처리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00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기술사들이. 그러니까 많이 안 되는 거죠. 얼마 없죠. 그래서 일단 기술사는 대한민국 상위 1%에 해당하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민간 분야에서 활동을 또 많이 하고 계시죠. 기술사들이. 저같이 약간 젊은 기술사 같은 경우는 이제 IT 민간 분야에서 특급 엔지니어로서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주로 뭐 보안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공학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여러 가지 이렇게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종사하시면서 많이 활약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로서 활동하면서 이제 또 본인들이 전문 분야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약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셔가지고 1인 기업도 만드시기도 해요. 그래서 1인 기업. 특히 기술사는 이제 기술사 법에 의해서 기술사 사무소를 설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이름을 건 뭐 김동혁 기술사 사무소 이렇게 걸고 본인만의 뭔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특급 엔지니어로서 기업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해당 기업의 임원이나 또 대표이사까지 올라가시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기술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사이기 때문에
기술사로서 갖춘 역량을 가지고서 또 성과를 내고 또 그걸 발판으로 승진도 빨리 하시고요. 예, 또 저희 협회 내부에도 보시게 되면은 선배 기술사분들 중에는 대기업의 이제 임원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많이 진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 기술사는 합격한 이후에 정보 시스템 수석 감리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공공기관 감리할 때 감리팀을 리딩할 수 있는 자격은 수석 감리원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석 감리원은 요건이 있어요. 수석 감리원 자격증을 따야 되거든요. 예. 따야 되는데 기술사 같은 경우는 합격한 이후에 6일 정도의 교육만 이수하시게 되면은 자격증이 주어져요. 그래서 수석 감리원 활동하실 수 있다는 거. 또 그 외에 이제 그 수석 감리원은 기술사 말고도 감리사 시험 응시하셔서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두 가지가 있는데 기술사는 감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대신 감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감리 활동 외에 다른 것들을 기술사가 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하시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특히 또 기술사이면서 감리원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은 감리 활동들을 그 현업에 계실 때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감리원들이 그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어린 감리원을 오는 걸 싫어하거든요. 보통 50세 넘으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사들은 현업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할 게 없으면 감리원 활동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종의 이제 보험 성격과 같은 거죠. 감리원 활동한다는 게. 그렇게 민간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제 그 나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패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공공 분야, 공공 분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서 공공 분야 이제 경력자 공개 채용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또 응모하셔가지고 공무원 쪽 진출도 용이하게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협회 내에 보시게 되면은 각 정부 산하기관의 장 임원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 대부분 다 여기에 오셔가지고 기술사 합격하신 게 아니라 기술사 합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인맥을 활용해서 공공기관 진출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은 되게 많아요. 협회 가면 거의 제가 볼 땐 반은 대학 교수님 같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젊은 분들,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있다,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우를 보게 되면은 일단 기술사가 되시게 되면 기업체 내에서 아주 좋은 특급 대우를 받아요. 기술사이기 때문에 일단 대우해 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특별수당 지급. 그러니까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 지급을 하거든요. 자격증 수당으로. 그런 게 있고 또 나머지는 이제 기술사로서 성과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기술사가. 기술사는 특이한 게 합격하게 되면 본인들이 여러 가지를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 성과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또 내기 때문에 또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인사고과라든지 승진 시 우대하는 요건들이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기술사 합격한 이후에 이런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연봉도 많이 올랐고 또 승진도 빨리 됐고 그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기술사가 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 내가 기술사이기 전보다는 이게 보이는 그 시야가 되게 넓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전에 하던 거를 떠나가지고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사내에서 업무 성과 내는 것 외에도 이제 바깥에서 대외 활동하는 것들이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대외 활동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각종 자문위원들에 대한 섭외가 들어와요. 자문위원, 평가위원 섭외가 들어오거든요. 특히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자문위원, 평가위원 활동하시면서 수당도 받고 또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들도 경험하고 또 인맥도 넓히고 이렇게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 의뢰가 들어와서 강의 활동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외 강의 활동들을 지금 기술사 양성과정 강의하는 거 외에 별도로 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지금 대외 강의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 평가위원은 보통 매달 있는 것 같아요. 매달. 이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이외에 여러 가지 사회 활동들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솔직히 이제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많아요. 케이스가. 그래서 그만큼 기술사가 되게 되면 과거에 내가 그냥 업무만 했던 걸 떠나가지고 다양한 사내 사회 활동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재정적인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맥을
넓힐 수 있다든지 그런 부수적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합격 전과 합격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프로필 변화를 좀 제가 정리해 봤어요. 해보니까 이제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2009년 합격하기 전에 그때 제 프로필이에요.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좀 뭐 내세울 게 별로 없잖아요. 예, 그냥 기업체 과장이었고 업무 맡은 거 있었고 나머지 활동하는 게 없었잖아요. 예. 제가 이제 합격하고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승진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자격증도 좀 늘어났고,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업무가 바뀌었어요. 업무가 단순하게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발 전반적인 이제 요 서비스 전반적인 품질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관리자 역할을 부여받아가지고 조금 더 이제 좀 폭넓은 그런 업무를 이제 부여받아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합격하고 나니까 이제 공부한 게 있으니까 주어드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써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써먹기 위해서 회사 내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약간 젊은 직원들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그런 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그 회사에다가 이사님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과장급 이하 OJT 강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신기술이 나오고 있는데 회사에서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연구개발 모임을 만들어서 멘토 활동도 좀 했었고요. 두 가지는 제가 이제 기술사가 되고 나서 좀 자발적으로 회사에 제안을 해서 한 일들이고요. 나머지 그 외에 이제 회사에서도 저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참여하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발적 또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대내 활동을 업무 외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제 어떻게 업무를 하면서 다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기술사 합격하려면 본인이 본인 자기 관리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업무에 대한 일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들을 또 많이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술사가 되게 되면 또 잘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함에 있어서도 뭐 업무 시간 이렇게 쫓기지 않고 조절해 가면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대내 활동만 하지 않고 대외 활동들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협회 내에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기술사 양성 과정 하는 거 이것도 역할을 맡고 있고요. 나머지 각종 정부 산하기관에서의 멘토 활동, 전문위원 활동, 평가위원 활동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 대외 활동들은 제가 기술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기술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와서 저도 이제 기회를 잡았고 이런 활동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어차피 인생은 본인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내가 목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앞으로 인생을 생각할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방향을 정하시고 본인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함에 있어서 이런 대외 활동들은 충분히 좋은 아주 자극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업무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고 제가 좀 좋아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거 하면서 제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경력 개발도 하고 있고 인맥도 넓히고 있고 자신에 대한 PR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대외 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봉도 많이 당연히 올랐겠죠. 올랐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2008년 11월 달에 제가 기술사 시험 처음 도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 준비하고 합격한 거는 1년도 안 된 거예요. 저는 빨리 합격한 편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이 기술사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 프로필은 이거와 별반 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자격증 시험 소개를 할 텐데 어떠세요? 제가 기술사 비전을 설명드렸는데 들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기술사가 필수인 건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일단 기술사가 되면 좋다는 거 하나. 근데 기술사가 좋은데 과연 기술사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 통과를 하려면 아까 물론 저희가 105의 기술 문제 설명했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자격 시험을 보는지 자격 시험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보 처리 기술사 시험 일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기술사 종류는 두 가지예요. 정보관리 기술사와 응용 기술사 두 가지고요. 저는 응용 기술사고 앞에 처음에 말씀하신 배춘석 교수님은 관리 기술사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렇죠? 두 개가 다르고 보통 많이 문의하세요. 관리랑 응용이 뭐가 틀립니까? 물어보시는데
보통 관리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활동하시는 걸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기업체 내에서 여러 가지 IT 기획을 하거나, 그다음에 품질 관리를 하시거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시거나, 이런 파트를 많이 하시고요. 운영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도 물론 하실 수 있지만 더 많이 하시는 것들이 이제 인프라 쪽, 인프라 관리, 특히 이제 아키텍트 쪽, 그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두 개의 자격증이 아니 분리돼가지고 얘는 이거밖에 못해 이런 건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약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시험은 1년 2번 있습니다. 2월 달에 시험이 이미 끝났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8월 달에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다다음 주에 입과하시게 되면 이제 8월 1일 날 요 107회를 대비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겠죠. 그럼 107회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4, 5, 6, 7. 한 4개월 반 남는 거죠. 그러니까 4개월 반 남은 건데 실제로 이제 좀 합격하기 불가능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빨리 합격하신 분들이 저희 과정에서 5.5개월 만에 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4.5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쯤은 해볼 만할 수도 있다. 운만 따르면은 합격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아마 제가 이렇게 3월달 입학했으면 8월달 합격을 목표로 하면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2008년 11월 달에 준비했을 때 2009년 2월 달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3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그렇게 하니까 2009년 2월 달 시험에서 합격은 못했지만 점수가 잘 나왔어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그때 합격 못하더라도 다음 해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시험 수수료는 되게 저렴하죠. 다른 시험에 비해서 저렴하다. 이렇게 부담 없이 응시할 수 있다는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을 아까 보셨죠? 정보 관리를 말씀드리면 시험 과목 아까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방법이 이제 필기하고 실기가 있어요. 근데 필기 시험을 아까 보신 것처럼 4교시 시험을 보게 돼 있고요. 근데 4교시 시험이 한 교시가 100분짜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9시부터 5시 20분까지 총 100분 시험을 4번 보는 거죠. 400분 동안. 조금 이제 하루 종일 시험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 형태는 그러니까 객관식이 아니고요. 주관식 논술형이에요, 논술형. 내가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찍기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이렇게 그림과 표, 설명, 이거를 이렇게 요약해서 잘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좀 개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른 시험과 약간 다르게 틀린 점이다. 논술형 시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냥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가 있는데 1교시 시험과 2, 3, 4교시 시험이 약간 달라요. 우리가 1교시 시험을 용어형 시험이라고 부르고요. 2, 3, 4교시 시험을 서술형 시험이라고 불러요. 간략히 차이를 말씀드리면 1교시 시험은 문제수가 좀 많아요. 13문제가 나오고요. 그 중에 내가 이제 모르는 3문제를 제끼고 10문제를 골라가지고 푸는 거예요. 10문제. 10문제를 1교시 100분 동안 푸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문제당 10분씩 내가 하라 해서 풀게 되겠죠. 10분씩. 그리고 그 10분 동안 시간 동안에 내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답안지가 당연히 있겠죠. 답안지. 답안지가 각 교시별로 14페이지짜리 A4 용지 답안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14페이지짜리 A4 용지 답안지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답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클라우드 컴퓨팅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가지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답을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달러 클라우드 컴퓨팅 개요. 2달러 클라우드 컴퓨팅의 구성도, 뭐 구성 요소, 적용 방법. 3달러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 시 고려사항 이런 식으로 내가 목차를 만들어 가지고 내용을 적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이제 1교시 형태고요. 그다음 2교시, 3교시, 4교시 같은 경우는 뭐 문제수가 좀 적어요. 6문제씩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2문제를 제끼고 4문제를 푸는 거예요. 4문제를. 100분은 4문제를 푸는 거니까 한 문제당 25분씩 할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25분간 한 문제를 푸는 거고 대신 문제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좀 길어요. 길어서 뭐 클라우드 컴퓨팅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현재 문제점을 설명한 다음에 해결 방안을 설명하시고 이렇게 약간 복잡한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한 문제당 한 3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답안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필기시험 특징이고요.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 60점입니다. 60점은 넘으면 돼요. 그리고 과락이 없어요. 한 교시가 점수가 안 나와도 다른 교시가 커버해서 평균만 60점 넘게 되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보통 합격하신 분들 점수대가 다 이래요. 60점 뭐 00, 01, 60점 04 이렇게 60.5 이렇게 나와요. 60점 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수학 합격하시는 분들이 65점, 66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70점 넘기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실기는 이제 필기 합격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구술 면접 시험이에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이제 앞에 3분이 앉아 계시고요. 제가 그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보통 면접 시간은 한 2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게 되겠죠. 그래서 뭐 필기 합격하시게 되면 면접은 대부분 다 통과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면접 그 합격률이 100%는 아니에요. 60% 정도.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면접 붙는 경우가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이제 한 번 더 면접 보셔야겠죠. 다행인 거는 이제 필기 합격하신 분들은 면접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이 2년간 유예 기간을 주기 때문에 한 기본적으로 4번 정도, 많으면 5회 정도의 면접 시험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응용교사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검정 방법, 합격 기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과목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보셔서 알겠지만 응용 같은 전체 공부해야 하는 도메인은 똑같은데 응용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나온 과목 중에서 네트워크 보안하고 컴퓨터 구조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관리에 비해서. 근데 관리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응용 쪽은 그쪽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관리에 비해 응용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전산 수학 문제가 거의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게 특징이었었죠.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남은 시간은 이제 우리 홀인원 그 과정에 대한 설명할 텐데, 우리 배춘재 교수님이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시험 합격 방법 이렇게 목차를 정했는데요. 일단 뭐 과정의 이름은 IT 프로 홀인원 과정이에요. 홀인원은 많이 들어보셨죠? 골프 용어고요. 저는 뭐 시험을 3번 보고 합격을 했어요. 뭐 김동현 교수는 운이 좋아서 뭐 실질적으로 한 번 본 것과 같은 이제 그런 2번 뭐 봤지만은 일단은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3번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이거 잘하면 시행착오 겪지 않고 단 한 번에도 합격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IT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업무만으로도 좀 힘든데 근데 주경 야독이 아니라 주경 야경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밤에도 야근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최대한 한 번에 도전해서 한 번에 끝내는 뭔가 그런 염원을 좀 과정에 담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과정 설계를 했어요. 요거는 저희 이제 강사진 설명인데요. 어떤 강사진들은 저희 이제 기술사 협회에 지금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다 위원들이고요. 나름 검증된 인력들로 전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앞쪽 쭉 설명 들으시면서 일단은 과정도 전체 분야 IT 전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쓰기로 이렇게 주관식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어떠셨어요? 혹시 많이 써보세요, 평상시에? 저희 그런 경우 드물고 거기다 이렇게 타이핑 하시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 그냥 펜 가지고 써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저희가 누구든 다 그렇습니다. 이 기술사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에는 누구든 처음에 오시면 일단은 범위가 전범위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생기고요. 그럼 두 번째, 주관식이어서 쓰기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정 설계를 할 때 이걸 좀 나누었어요. 지금 이제 초보, 중급, 고급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뭐 고급 과정 안에 재도전 과정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4단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초보 과정하고 중급 과정까지는 전 분야라고 하는 이 광범위한 영역을 어떻게 지식적으로 커버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쪽의 내용이에요. 초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아까 8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보 과정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얕은 수준으로 전체 숲을 보는 이러한 레벨로 먼저 지식 습득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지금 주관식 논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에세이를 쓰는 건데 주제별로 그 에세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에세이 작성 방법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론적인 거 먼저 여기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중급으로 가게 되시면은 이때는 이제 좀 더 심화된 지식 기준으로 또 8개 과목 전체를 봅니다. 그리고 이때는 여기에 플러스해서 에세이 작성 방법을 강의 매번 끝날 때마다 에세이 작성 방법을 2시간씩 훈련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급 과정까지 거치게 되면은 일단은 지식에 대해서는 전 분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를 작성하는 방법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배우시게 되고 중급 과정에서는 이제 매 과정 끝나는 시간에 2시간 정도씩 쓰는 기초적인 연습을 이제 저기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급 과정까지 마치시게 되면은 이제 쓰기에 대한 기초적인 준비는 이제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에 대해서는 이 중급 과정까지 하시게 되면요. 오늘 여기 오셨을 때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각자 틀릴 수 있어요. 수준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3개월 이 중급 과정까지 다 끝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이 거의 비슷해져요. 본 게 뻔하기 때문에 교재 내용들 같이 공부를 하셨고 생각하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투자를 하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공부를 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다음에 고급 과정, 프로페셔널 과정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이때는 이제 그룹 스터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룹 스터디를 저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룹 스터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제에 대해서 같은 그룹 멤버들끼리 서로 갑론을박하는 거잖아요. 그 그룹 스터디를 하게 되면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단은 학습 효과는 당연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놓고서도 각 그룹 멤버들이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근데 생각하는 게 왜 틀리느냐? 그거는 각자가 속한 업무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공무원인데 준비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는 금융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제조, 물류, 서비스, 각종 그 전산실에 계시는 분들이 와요. 또는 IT 자체를 업으로 하는 회사에서 계시는 분들도 오고요. 그 다음에 업무도 보면은 개발 업무 하셨던 분, 또는 인프라 쪽 업무 하셨던 분, 또는 SI 프로젝트 하신 분, SM 운영만 하신 분, 이거 다 틀려요. 또는 중소 벤처라든지 솔루션 개발 회사에서 제품, 프로덕트 개발하던 이러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은 주제를 쳐다보면 시각이 다 틀려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진짜로 기술사를 키우는 목적이에요. 기술사 합격하시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활동 무대는 IT 업계 전반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비전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학계의 교수님 또는 고위 공무원들 이 산업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사들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어떤 이해 관계자들의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로 그 업무들을 할 수가 없어요.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시각으로 가서는 자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룹 스터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각자가 처한 그 상황의 경험들을 서로에게 퍼주기를 하는 이제 그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엔지니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본 거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해요, 제 인상. 그리고 내가 문제 해결을 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로 차별된 경쟁력으로 그걸 나만 꼭 갖고 싶어 하는 이런 경향도 좀 있고요. 근데 이 단계에 가게 되면 반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진 걸 다 퍼줘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했을 때만 남들도 나에게 퍼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그룹들이 다 같이 나중에 좋은 결과를, 합격이란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그리고 그 훈련을 해야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기술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게 이 3단계 고급 과정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오전에 2시간 정도, 200분 정도, 이제 2시간이 넘는 시간이에요. 200분 정도 또 실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계속 풀이하는 연습을 해요. 실제로 써보는 거예요. 여기서 연습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는 실제 계속 아침마다 와서 이제 그런 시험 대비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썼던 답안을 멘토들이 보고서 어떻게 이거는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좋았다라든지 또는 굉장히 잘 썼다라든지 뭐 어떤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이제 코칭을 여기서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급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이 전체 과정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셨다라고 하면은 8월 시험에는 이 지식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습득되고 기초적인 에세이 연습된 상태에서 시험을 맛배기로 보러 들어가실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2월이 되겠죠. 내년 2월. 그때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합격 전략의 목표가 되는 이제 회차가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첫 번째 시험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아까 김 교수가 이야기했지만 목표를 이때 타겟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운과 여러 가지가 맞아준다면 합격할 수도 있다. 근데 그 다음번 2월에는 이 과정 따라오시면은 거의 합격을 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은 1년 플랜으로 지금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실제적인 첫 번째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기너 과정에 대한 좀 더 상세 내용이고요. 이제 총 8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8주차에 에세이 기초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일단 이때는 지금 저희 이제 강사진들이 가급적이면 그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만 기억에 잘 남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과목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 하는 것이다. 이것들이 쫙 이렇게 맥락이 꿰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살만 붙여가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해주면은 전부 다 파편화된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뭐 1000개, 2000개를 외우셔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렇게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0대 중반 넘어가서 40대 막 근접하시면 급속도로 기억력이 떨어지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린 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런 스토리텔링 방식의 어떤 이해를 기반으로 한 그런 학습 방법이 아니면 어렵다라고 이제 저희가 스스로도 공부하면서 느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멘토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제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강의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실제 강의 교재도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급 과정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12주 앞에 이제 이거는 8주죠. 그리고 중급 과정으로 가시면 이제 12주가 되게 되고요. 이 12주 차에 학습 진행을 하면서 지금 2과목씩 끝나고 나면 집중적으로 에세이 연습을 시키는 과정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요번 회차에는 이제 입고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강하게 이 부분을 좀 훈련을 시키려고 해요.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최종 그 프로페셔널 과정까지 다 거치시고 시험을 보셨을 때가 이제 저희가 한 번에 홀인원 합격하는 그런 플랜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8월에 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과정 하시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연습을 하셨을 때 8월에 시험 봤을 때 좀 무리 없이 적응이 되실 것 같고 정말로 열심히 하셨다면 8월에 정말 단기 합격을 하시는 이제 그런 성과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3단계 고급 과정이고요. 이제 이때 가시게 되면은 기존의 과목들 쭉 배우시게 되면 이 주제 수가 몇천 개예요, 사실은.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몇천 개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요한 이 핵심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뽑아보면은 한 200개에서 많게는 400개 사이가 돼요. 그것들을 영역별로 전부 도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화 그룹 스터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퍼주는 사람이 최종 합격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지금 DIKW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근데 내용은 아마 아시는 걸 거예요. D는 이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I는 인포메이션, 그리고 이제 K가 날리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위즈덤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식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식까지는 저희가 볼 때는 과거 지향적인 이야기예요. 과거에 무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쓴 거예요. 다. 근데 미래 지향적인 거는 뭐냐? 그게 이제 위즈덤이고요. 이게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응용 능력을 발휘해서 미래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기술사 시험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이유. 그게 기술사 시험의 채점진들의 생각은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부르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이제 시험에서는 응용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식과 경험과 응용 능력, 이 3박자를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식 학습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험 부분은 그룹 스터디 하면서 동료의 경험들을 가져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감적 경험으로 어느 정도 터득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응용 능력, 어떠한 문제를 주어졌을 때 그거를 풀어나가는 능력, 이 응용 능력 부분들을 여기에서 같이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뭐 기본적으로 그룹 토익 과정에서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풀었으면, 어떻게 그 당시 했으면 좋았을까,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때 저희가 철저하게 이제 기출 문제 중심으로 오전에 시험을 보게 만들어요. 그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요, 보시면은 지식학습 때 보지 못한 문제들도 많아요. 그러면 새로운 것들을 보고서 내가 그걸 풀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IT 분야가 또 아니냐? IT 분야가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알 수도 있고 알 수도 또 없었던 그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은 또 이런 것과 맥락이 비슷해요. IT 업종만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걸 많이 하는 업종이 없어요. 지금 IT 때문에 새로 생긴 많은 비즈니스를 국내에서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거든요. 아마 지금 오시면서도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도 있을 거예요. 혹시 뭐 차 가지고 오셨나요? 그러면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오셨죠? 그렇죠. 그러면 팀원이 교통카드로 다 결제하고 오셨죠? 그렇죠. 뭐 환승도 되고. 옛날에는 어떻게, 이거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 지하철 그 티켓이 있었죠. 그전에는 뭐 버스 토큰도 있었고. 근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든 것들을 지금은 이 카드, 티머니 카드 한 장으로 통합해서 다 해버리잖아요. 사실 옛날에 이런 이야기 했으면 거짓말이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얽혀있는 그 수많은 회사들을 어떻게 다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이 플로우가 흘러가게 할 것이냐. 옛날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마술 같은 일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자고 누가 제안했을까요? 버스 회사가 제안했을까요?
아닙니다. IT 회사가 제안한 거죠. 예, 그런 거 해보자. 그래서 서울시가 IT 회사 제안을 받아들여서 추진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IT 분야에는 굉장히 이런 능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나 기술사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회사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미 변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합격하시기도 전에 회사에서 이미 퍼포먼스 많이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발주처에서 볼 때도요, 굉장히 훌륭한 인재라고 여겨질 정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능력을 가진 후배가 있다면 굉장히 키워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의 과정을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겁니다. 총 14주 정도 이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시험 일정하고 이제 연관되어서 약간씩 15주가 될 수도 있고 13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킬 거고요. 일단은 제가 굉장히 이제 강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과정이 실제로 여러분들을 많이 이제 변화를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 자체에 많은 테크닉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시험을 3번 봤는데요. 첫 번째 시험도 53점으로 떨어졌고 두 번째 시험이 58점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시험이 붙었는데 두 번째 시험에서 이제 58점으로 떨어졌으면 보통 생각하시기에 2점 차이밖에 안 나네. 조금만 더 공부하면 다음번에 붙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두 번째 시험 보고요. 거의 좌절했어요. 왜냐면 저는 공부는 정말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시험 보고 2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음번 시험 보면은 또 떨어질 거잖아요. 그쵸? 그게 명확했기 때문에, 또 떨어진다는 게 명확했기 때문에, 정말 좌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험 볼 때까지는 멘토 모시고 공부를 했는데, 세 번째 시험 볼 때는 돈도 없었고요. 또, 이제 그간에 멘토분들이 시키는 거는 이것저것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들 말을 듣고 뭔가를 하기에는 똑같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멘토분 모시지 않고 저희 이제 5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스터디를 스스로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그때는 공부를 한 게 아니었고요. 도대체 합격한 사람은 어떻게 합격했나. 그거를 연구를 했어요. 분명히 같이 공부할 때 누군가는 똑같이 별로 차이 없어 보였는데 합격을 했고 난 떨어진 거예요.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학원에서 최종 보는 모의고사 시험 풀세트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그 사람이 썼던 거 그거를 이제 구하려고 이제 많이 애를 썼어요. 그게 실제로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학원에서는 그걸 안 갖고 있어요. 그 본인만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거 달라고 하면은 쉽게 주지 않겠죠. 그렇죠? 어쨌든 백방으로 좀 노력을 해서 3분 거를 저희가 얻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우리가 쓰는 답안지하고 무엇이 다른지 분석을 해봤어요. 생각보다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다른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2개월 정도 그거 관련된 훈련을 따로 했어요. 5명이 결국에는 86회 이제 시험 응시를 했는데요. 4명이 86회 다 합격했어요. 한 분은 떨어졌고요. 그분은 2교시 시험 보고 집에 갔어요. 1교시 때 한 문제 못 썼고 2교시 때 마지막 문제 쓰시다가 말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마지막 시간까지 시험을 보셨으면은 그분도 저는 붙었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그분은 그 다음에 차에 시험에 붙었어요. 87회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맞은 점수가 몇 점이냐면요. 1교시에 71.5를 맞았어요. 2교시가 69점 맞았습니다. 그리고 3교시는 점심 먹고 이제 시험 보는데 제가 좀 40대 넘어가지 시험을 봤는데요. 체력적으로 좀 많이 딸렸어요. 그래서 3교시부터는 이게 펜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젊었더라면 3, 4교시에도 구독점을 했을 거예요.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점수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3, 4교시도요. 다른 기숙사가 올 때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3교시가 64점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기숙사 합격 점수가 60점에서 61점 사이에서 합격을 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차이를 벌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4교시가 62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6.5점 평균인데요. 이게 1400점 만점이거든요. 세 분이 채점관이 들어가요. 그래서 교시별 100점이기 때문에 원래 400점 만점인데 세 분이 채점을 쓰니까 1200점이잖아요. 그럼 한산 점수가 720점이에요. 거기서 1점, 1점, 721점 이렇게 맞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719점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꽤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평균으로 제가 환산했으니까 평균이 아닌 그 점수로 환산하면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2교시까지 보고 가신 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4교시까지 봤으면은 저는 합격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나름 연구했던 메커니즘들이 이 3단계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전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 뭐 토픽 정리 노트라든지 그룹 토의 사례 보는 데 참조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4단계 특급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3단계까지 하고 시험 보시면은 잘 따라오셨으면 사실 합격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요. 4단계가 있는 이유는 저희가 가이드한 대로 따라오시기 쉽지 않은 상황이 IT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갑자기 해외 출장을 뭐 한 달간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갑자기 프로젝트에 인벌브 되면서 부득이한 상황이 막 벌어져요. 그러시면 그대로 못 따라오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마스터즈 과정, 마스터즈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재도전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과정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기술사 시험은 내가 이렇게 8개 전 과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식, 경험, 응용 능력에 대해서 전체 풀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거의 초능력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인생도 뭐 그러시지만 내가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그거에 비해서 내가 원래 익숙하고 잘하는 강한 부분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 두 개를 비교해보면 강한 쪽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아시죠?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다른 데는 엉터리라는 거. 근데 이제 저희도 이 과목 8개를 골고루 잘하시는 분은 잘 못 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점은 더욱 날카롭게라고 하는 부분, 약점은 최대한 숨기고, 잘 아는 분야를 제대로 표현했느냐, 차별하게 해서 썼느냐, 잘 모르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사실 바꿔보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기출문제가 60%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인드는 80%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모두가 그 문제 다 보고 알고 들어갔는데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져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나온 거냐. 제가 과거에 멘토분들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잘 아는 분야, 내가 잃었던 분야에서 문제 나오면 무조건 제껴라. 왜냐? 너무 많이 알아서 답스 있게 막 쓰려고 그러고 여기서 차별성 하려고 하면 한 3장 정도 쓸 분량을 4장씩 쓰는 거예요. 그럼 다 시간 초과. 그 다음에 나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막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써놨는데 채점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이 채점에서 보시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거 제끼고 나서 도대체 어디에서 내가 경쟁력을 갖고 답안지를 쓸 거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잘 아는 분야, 누구나 선택하고 쓸 수 있는 분야를 제대로 잘 써야 합격한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맞았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가 방법들을 가르쳐요. 심지어는 문제를 1번부터 13번 또는 1번부터 6번 문제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자기가 쓰고 싶은 것대로 무순서로 씁니다. 실제로 답안지. 그럼 어떤 문제를 1번으로 써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가르쳐드려요. 그게 왜 그런지까지도 나중에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것들까지 고민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싸우기 전에 이긴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문제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풀게 하기보다는요. 과거 기출 문제 위주로 다시 다 내요. 실전 이제 모의 시험 낼 때도 가급적 그렇게 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기술사들이 낸 문제를 자꾸 풀면은 실전 시험에 가시면은요. 1교시 문제 받아보는 순간에 헉 하고 가슴이 막혀요. 저도 계속 뭐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예상했던 문제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런 패턴이 틀린 문제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실제 나오는 문제와 기술사들이 만든 문제는 패턴이 이미 다른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그런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실제 이 문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3배에서 5배가 어렵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과거에 나왔던 문제 또 나오면 잘 풀 것 같잖아요. 잘 풀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 생각이고요. 실제 답안지 그렇게 풀고 나오면 점수가 엉망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 그래서 기존 문제로 계속 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풀어보게 만들면, 그러면은 다음번 시험에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쓸 수 있다 알게 돼요. 합격한다 못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려요. 하지만 아는 것과 쓰는 거는 다르거든요. 자기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으시면, 알고 있어도 훈련이 안 되면 못합니다. 아시죠? 태권도 교본 아무리 잘 알아도요, 태권도 훈련 안 하면 단수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싸우기 전에 이긴다. 여기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가장 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 보시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쭉 읽어봤어요. 근데 뭘 쓰라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 내용이 모르는 게 없어요. 지문에. 근데 뭘 쓰라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태반입니다. 아까 뭐 과거 기출문제 이제 보셨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제 회자됐던 클라우드 컴퓨팅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1년 전에 냈을 때랑 지금 냈을 때랑 똑같이 답안 쓰시면 떨어져요. 예, 의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내는 의도가. 예, 이런 거는 좀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접근해서 의도를 파악할 건가, 이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드려요. 예, 해서 이제 마스터즈 과정은 8주 정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들은 이제 1대1로 멘토가 붙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최대한 직접적으로 개선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중점을 두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제 답안지예요. 학원에서 모의고사 봤던. 이게 제가 방법을 몰랐을 때 지식만으로 승부했던 답안지입니다. 이게 1교시 문제이기 때문에 1교시는 10문제를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당 10점씩 해서 토탈 100점이거든요. 1교시가. 그러면은 한 문제당 6점을 맞아야 이게 합격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5점이잖아요. 그리고 오름평가는 지금 8점이에요. 그러면 6점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점수가 남아돌죠. 이건 턱없이 모자라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두 개 답안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런 차이를 알 수 있는 사람만이 실제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불과 한 2, 3개월 만에 바뀐 답안지거든요. 2, 3개월 만에. 방법을 모를 때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방법을 알고 난 다음에는 쓰는 게 확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뭐 실전 모의 시험을 400분짜리 시험을 실제로 한 3번에서 5번 정도 보시게 돼요. 그래야만 하루 종일 시험 보시면서 이 체력적으로 어떤 영향을 그게 나에게 미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실제 해보셔야 실제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도 그것들을 내가 컨트롤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체력 컨트롤 하시면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진행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이상 이제 저희 홀인원 과정 방식에 대해서 뭐 기본 3단계 그리고 플러스 1 해서 4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중간에 좀 설명할 때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 과목이 8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개 과목 중에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데이터베이스 쪽에 좀 친밀하시다, 익숙하시다 그러면 이제 정보관리 분야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컴퓨터 구조나 네트워크 분야에 내가 좀 더 익숙한 것 같다. 이러시면은 보통 컴퓨터 시스템 응용을 보세요. 네. 근데 이제 두 개의 문제가 한 3분의 2 정도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가 그쪽 분야를 집중적으로 좀 훈련을 안 하셨다면 풀기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예, 교시별 한두 문제가 걸려서 서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못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두 분께서는 혹시 정보관리 쪽이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으시겠어요? 컴퓨터 시스템 응용이신가요? 정보관리 시험 봤었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정보관리시네요, 그러면. 예. 혹시, 예. 컴퓨터 시스템 응용 쪽. 아, 예. 알겠습니다. 보통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 운영하시거나, 네트워크 운영하시거나, 이렇게 SM 업무 하신 경우에 주로 컴퓨터 시스템 응용 쪽을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예. 이제 뭐 쭉 설명을 드렸지만 뭐 궁금한 사항들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도 제가 진행을 해보시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는 지금 과정별로 매 시간별로 교재를 제본을 해서 배포를 그 과정 시간대 시작 시간에 배포를 해드려요. 그래서 책자로 제본을 해서 다 드립니다. 과정별로 매주 한 번씩 네, 한 권씩. 기본 과정 같은 경우는 통으로 묶어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번에는 기본 과정 통으로 묶으실지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묶으실 수 있으면은 묶으셔도 됩니다. 비기너하고 아마추어 교재가 틀립니까? 예, 교재가 다릅니다. 달라요? 예, 교재 다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기너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하게 전체 숲을 보면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방식의 수준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이나 숲을 보는 인사이트가 이제 생기시도록 하는 게 목표고, 그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다가 더 뎁스 있는 심화 주제들을 집어넣거든요. 이렇게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중급 과정으로 가시면은 교재가 또 달라집니다. 과정별 보니까요. 비중이 좀 다르잖아요. 네, 공부에 대한 비중이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잘 모르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레퍼런스나 뭐 그런 걸 숨겼는데 이게 자료만 가지고서는 공부하기 좀 어렵잖아요. 여기 PPT나 그런 활용으로 많아질 것 같은데. 네. 그런 자료만도 제가 본다고 해서 잘 모를 것 같은데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레퍼런스 교재 같은 것들이 일단 추천해 주시나요? 참고로. 네, 물론 추천해드리고요. 예, 대신에 이제 아마 기본반, 중급반 하실 때에는 다른 레퍼런스 교재를 보실 수 있는 겨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중급반까지는 기본반 교재를 충실히 하시고요. 예, 대신에 이제 심화반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있으면 레퍼런스 교재를 추천해드릴 겁니다. 예. 혹시 시험 한번 봐보셨으면 다른 데 수강하신 거예요? 다른 데서 기본반이랑 네. 심화를 한번 했었고요. 작년 9월인가 10월달부터 처음 하셨네요. 아, 그러셨구나. 이쪽에 오시게 된 계기는 어떤? 여기 심화 정이 어떤지 한번 알고 싶어서 네, 경험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어떤 의미구나 이해가 되셨겠네요. 예, 좋습니다. 예. 뭐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시고요? 여기 지금 속에 기본반만 설명이 되어 있는 거 일정이 명확하게 안 나와서 일정은 지금 여기는 명확하게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아까 그 주스별로 주스별로 실제 쭉 이렇게 본래 따로 일정을 짜셨는데 그게 이제 지금 전단지에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가 있네요.
실제로 8주, 뭐 12주, 14주 요 일정 그대로 쭉 이렇게 시리얼하게 가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자세히 이제 일단 시험 8월 1일이니까 시간을 좀 잡아야 되니까 그게 좀 그렇네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화를 지금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기본반부터 시작하시면은 내년 2월이 타겟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좀 고민하시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예. 다른 데 다시 심화를 해야 되는 고민이 좀 일단은 그거는 요거 끝나고 따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아까 커리큘럼상에 에세이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비기너, 아마추어 이렇게 있는데 그 에세이 과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모의고사를 본다는 건지 아니면 무슨 그 모의고사 보고 멘토링을 해준다는 건지 좀 그 에세이 과정에 대해서 좀 세부 내용이 어떤 건지. 예. 예. 우선 에세이가 이제 두 개잖아요. 기본반에 있는 그 마지막 주차에 있는 에세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급반에 있는 이제 2주 간격으로 있는 그 에세이가 있잖아요. 2주 강의 끝나고 또 에세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선 기본반 에세이는 전반적으로 이제 거기는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사 시험에 작성하는 요령이 있잖아요. 답안지 작성하는 요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1교시 형태 시험, 그다음에 2, 3, 4교시 형태 시험 작성하는 전반적인 요령 위주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아마 저희가 이제 별도 시험 보는 건 없어요. 예. 그리고 중급반 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강의를 2주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에세이가 있잖아요. 총 4번의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주에 했던 2개 과목에 대해서 저희 에세이를 하는 거고요. 에세이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약식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직접 한번 와서 풀어보고 그거에 대해 저희가 멘토링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중급반부터는 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번씩 손을 이제 푸는 그런 이제 시간이 이제 있겠죠. 예.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에세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사람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답안을 접근하고 풀어나가는 방식을 처음에 접하면 그 습성을 못 버려요.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방법을 알고 2, 3개월간 훈련했던 얘기가 과거에 내가 쓰던 버릇을 바꾸는 훈련이었거든요. 아는 것은 뭐 지식은 뭐 더 이상 진보된 게 없고 오히려 잊어먹었죠. 그렇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바뀐 답안지,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채점진들이 나에게 주었던 점수 차이는 너무너무 컸어요. 그 값이.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희의 에세이 방식을 들으시는 게 어찌 보면 행운이고요. 이미 다른 방법으로 훈련을 하셨다면 그러면 그거를 바꾸시는데 상당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꾸신다라고 하면 그만큼 효과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다른 과정들하고 다른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공부는 다 똑같이 지식 공부를 하실 거고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강사들이 키워드 찍어주고 이거 외우세요 이런 식의 어떤 전달 방식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나중에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화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전체 숲을 쭉 꿰어서 스스로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풀어서 가르치느냐 이제 이런 차이는 있겠죠. 사실 그 차이도 이제 무시 못할 큰 차이인데 근데 그거보다도 결국엔 이 시험은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답안지에 쓰는 그 에세이가 이 기술사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훈련이 답안지 쓰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술사 합격하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 활동을 하시게 돼요. 막 부릅니다, 어디서. 또는 선배 기술사가 불러가지고 야 이거 같이 하자 이렇게 불러요. 업무하시면서 겸해서 하시는 거예요. 부르는데 그 과제들이 대부분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IT 쪽에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쏟아부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 과제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과제를 같이 하시려고 하면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어 계신 분은요, 저희가 같이 오셔서 하자고 해도요, 못 하시고 탈락해요. 되게 안타까워요. 이게 이제 장롱기술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래서 장롱 기술사가 되면 합격을 해도 결국에는 나중에 감리 말고는 하실 게 없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감리 업계도 점점 치열해져서 이제 그도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기왕하시는 거면은 제대로 된 어떤 기술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으시는 게 맞다. 기술사는 뭐 합격률도 굉장히 낮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량으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공계에서는 옛날 말로 치면 장인을 키우는 거잖아요. 이 장인은 후계자 한 명 찍어놓고 1대1로 키우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장인한테 배워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만 합격하기 위해서 매스 방식으로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은 그게 과연 기술사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그 부분에 되게 중점을 두고 있어요. 저희가 키워서 합격한 기술사는 저희 협회의 활동이나 많은 활동들에 저희가 뒤에 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키우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사실 키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만큼, 그러한 활동을 해야 되는 만큼 기술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소속 직장의 어떤 이론이겠지만 기술사에 합격하시는 순간에는 직장의 이론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여러분들이 국가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베네핏들을 기술사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응당 맞는 어떤 그러한 훈련과 실력을 겸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기술사 과정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훈련시키는 큰 이제 동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기술사들로 저희 과정이과에서 그런 기술사들로 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저희가 아쉬워요. 정말 저희는 그런 후배 기술사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국가의 자산이 되고 저희 협회의 활동을 열심히 해서 정말 이 선순환의 어떤 그런 구조가 형성되는 그거를 정말 원하고 있거든요. 조금 다른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들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사가 되신다는 건요, 정말로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지만 기술사가 되고 나시면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큰 어떤 동기부여,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공부하실 때 우리 과거에 공부 습성이 있잖아요. 나올 문제 찍어서 족보 가지고 공부해서 이런 게 굉장히 제 습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 공부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합격하기도 힘들지만요. 그렇게 해서 설령 운이 좋아서 합격하셨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기술사로서의 어떤 활동을 못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IT 쪽에 있는 많은 자격증들이 무력화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치팅. 시험 보러 들어가셔서 문제 유출해가지고 문제풀에 있는 거 다 족보만 외워가지고 들어가서 시험 보시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잘 나가는 자격증 우리나라에서는 다 인정을 못 받고 무력화가 됐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된 학습 습관이나 그 시험 보는 어떤 태도들 이제 다 치팅이죠, 사실은. 근데 그런 치팅에 관행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승자박한 그런 게 됐지만 다른 시험과 달리 그게 안 통하는, 제가 보니까 유일한 시험이 기술사 시험인 것 같아요. 기술사 시험은 그게 안 통해요. 기출이 60%가 되는데도 합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안 통하는 이유가 정답이 있는 시험이 아니고 아까처럼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거죠. 응용 능력, 프로블럼 솔빙 능력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답안지에 어떻게 표현할지조차도 지금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못 들으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험 때 많이 고배를 마시거나 또 힘들으셨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조차도 모르신다면 사실 실제 시험 100번을 보셔도 시험 통과 못 하세요. 지금 이제 4시가 됐는데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혹시 더 질문사항이 계시면 나중에 공학원 요청하셔서
예, 하시면 저희가 직접 전화 드리거나 또는 메일 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은 지금 3월 15일 시작인 거죠.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2번 정도 세미나 한번 하실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오늘 전체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